안녕하세요. 비즈니스와 숫자를 쉽게 알려드리는 재무선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컬리예요. 컬리가 이익을 낼 수 없는 이유,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에 컬리가 흑자가 났다는 뉴스들이 떴습니다. 컬리가 올해 첫 반기에 영업이익 흑자가 났고 1분기도 2분기도 연속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익을 낼 수 없는 이유라고 했는데 흑자가 났단 말이죠.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컬리의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가 채 되지 않아요. 제가 3년 전에 이러한 글을 썼었죠. 마켓 컬리가 적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팡도 적자가 1조 가까이 났던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쿠팡이 흑자 전환을 할 수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글도 상반되게 썼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비즈니스로 출발한 사업이었거든요. 컬리도 새벽 배송과 물류를 중심으로 한 식품 이커머스 비즈니스였고요. 쿠팡도 물류를 중심으로 한 이커머스였죠. 그런데 컬리는 이제 겨우 흑자 구조를 만들었고 쿠팡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익을 매 분기마다 계속 낼 수가 있었을까요? 이 차이는 비즈니스 구조를 보시면 정말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컬리의 실적을 보시면 이 회색 부분은 매출액이고 노란색 부분이 영업이익이에요. 2022년부터 24년까지 꾸준히 2조 정도의 매출액을 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성장은 거의 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까지의 실적이 났는데요. 작년 2분기에 1조 779억의 매출을 거뒀고 올해는 1조 1,500억, 약 8%가 성장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를 전환했어요. 이익률을 한번 보실까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기존의 11% 적자가 나는 구조에서 점점 개선하더니 올해 드디어 0%를 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31억이었죠. 자, 그러면 앞으로 매출이 더 커지면 고정비 비용의 부담도 적어질 거고 규모의 경제가 생길 테니 이제는 투자가 계속 커지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컬리가 이익을 낼 수 없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의 98%가 상품이라서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상품하고 제품이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품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재화를 내가 매입해서 소싱이라고 하거든요. 소싱해서 어떤 물건들이 팔릴까 이거를 매입을 해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판매하는 재화를 상품이라고 합니다. 제품은 좀 달라요. 제품은 제조 단계에서 내가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어떠한 차별화 포인트로 제품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고객들이 어떠한 니즈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 제품에 어떠한 요소를 녹여서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 것인지 제조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재화가 바로 제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컬리는 98%의 매출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익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컬리의 감사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감사 보고서를 보시면은 사업의 내용 중에서 주요 제품 및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상품 판매 매출과 기타 매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반기에 상품 판매 매출 비중이 98%였죠. 무슨 말이냐면 컬리는 식품을 판매를 하는 이커머스잖아요. 직접 고기나 유제품 등등의 식품들을 제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와서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죠. 그 비중이 무려 98%나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샘표라는 식품 회사의 매출 원가율입니다. 평균적으로 55%에서 6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상품에 대한 원가율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제품에 대한 원가율이에요. 어떤가요? 이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고 있죠? 상품의 원가율은 평균 70%에서 78% 사이에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제품의 원가율은 40%에서 50% 전후로 형성되어 있죠. 약 30%포인트 정도가 원가율의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평균적으로 5에서 6%거든요. 만약에 이런 매출 원가율이 3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내 영업이익률이 30%포인트나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정말 엄청난 큰 차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은 이미 만든 공급 업체에
마진도 붙어 있고 또 유통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높은 원가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카테고리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식품은 유통기한이 짧기도 하고요. 우리 기본적인 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격을 높여버리면 고객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제품들을 쉽게 찾아갈 수가 있죠. 반면에 패션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상품 원가율이 50%나 60%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쿠팡에 뭐 직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B2B로 유통업체에 넘길 때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상이한 상품 매입 원가율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제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식품의 경우에는 40에서 50% 사이의 원가율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요. 패션은 30에서 40%, 화장품은 20에서 30% 안쪽으로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가율 차이가 매우 크게 난다는 걸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문제는 컬리는 전체 매출 중에서 상품의 매출 비중이 거의 98%에 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들이 아무리 크게 성장하더라도 그 높은 원가율을 해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컬리에 들어가서 오늘자로 베스트 카테고리를 클릭해봤거든요. 어떤 것들이 보이시죠? 비비고, 갈비탕, 그리고 연한 식당, 이연복의 목란 이런 것들은 컬리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올려서 파는 겁니다. 물론 컬리 온리라고 하는 단독 제품을 팔 수는 있지만요. 하지만 컬리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품을 정말 멋지게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건 오픈 서베이라는 리서치 회사에서 예전에 각 이커머스 채널별로 어떠한 강점 때문에 이 이커머스 채널을 이용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쿠팡, 마켓컬리의 경우에는 배송이 빨라서 이용합니다. 라는 질문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당일 배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컬리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컬리는 품질과 신선도가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컬리를 이용한다. 두 번째는 다른 곳에서는 벌 수 없는 제품들이 많아서 컬리를 이용한다. 이렇게 컬리는 차별화되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너무나 잘 예쁘게 멋지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컬리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았었습니다. 문제는 컬리는 상품을 판다고 했잖아요. 상품은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즉 내가 그 상품을 독점적으로 파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다른 채널에서도 이 상품들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럼 인기가 많아지면 다른 채널에서도 판매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만의 제품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상품에도 차별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컬리의 매출 원가율을 한번 볼까요? 매출 원가율, 즉 판매한 매출에 대한 제품 또는 상품이 얼마나 원가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거를 보았을 때 매출 원가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68% 수준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상품의 한계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컬리가 이익을 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공헌이익이 낮은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공헌이익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를 판매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커피를 판매했을 때 매출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매출 전체가 이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들이 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매출에 연동되는 변동비고요. 두 번째는 매출과 상관없이 꾸준히 발생하는 고정비입니다. 변동비란 어떤 것이 있죠? 커피의 원두도 있고 컵도 있고 카드 수수료도 있고 할인에 대한 비용들도 들어가겠죠. 고정비는 임차료, 인건비, 장비들, 여러 가지 소모품, 관리비, 청소비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고정비는 매출이 일어나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매출이 일어날 때 늘어나는 비용만 차감한 금액을 공헌이익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율로 한번 표시해 보면은 매출이 100이 일어날 때 만약에 변동비가 30%다. 커피의 원두, 카드 수수료 등이 30%의 비용이 발생하더라 라고 하면은 공헌이익률은 얼마일까요? 공헌이익률은 70%가 되겠죠. 그러면 공헌이익률이 70%를 가진 비즈니스는 매출액이 커질 때마다 비용은 적게 늘어날 것이고 이익은 훨씬 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공헌이익이에요. 컬리의 공헌이익 구조를 한번 볼까요? 먼저 변동비를 보겠습니다. 변동비는 컬리는 먼저 상품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아까 67%, 8% 정도 나오는 원가가 있었죠. 그리고 이커머스 업체이기 때문에 이 상품이 판매되었을 때 운반하는 운반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식품이기 때문에 포장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 포장 박스 비용, 드라이 아이스, 아이스팩 등등의 포장비가 일반적인 의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게 돼요.
또한 온라인이기 때문에 결제가 일어날 때 피지 수수료,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요. 약 2%에서 3%까지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커머스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촉 행사들을 하잖아요. 첫 구매 시 뭐 만 원 할인 쿠폰이라던가 아니면 금액 할인 쿠폰, 장바구니 쿠폰 등의 쿠폰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매출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합친 것이 바로 변동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커피를 판매했을 때 변동비가 30%였다라고 할 때 컬리의 변동비는 전체 얼마나 될까요? 그걸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일일이 감사 보고서에서 모든 비용 데이터를 다 내려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큰 비용은 인건비였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거는 뭐 물류센터라던가 건물 등의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매 월마다 나누어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그 다음 많이 소요되는 것이 운반비와 포장비가 있어요. 운반비는 거의 8% 수준에서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생각해 볼게요. 고객들이 컬리에서 4만 원 정도의 제품을 구매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하나의 운반을 할 때 보통 택배사를 사용하게 되면은 2,5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8%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 4만 원일 경우에는 3,200원 정도가 비용이 나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포장비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2%가 포장비예요. 보통 일반적인 이커머스에서는 포장비가 0.3에서 0.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의류 같은 경우는 포장 패킹은 작은데 가격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포장비가 많이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죠. 반면에 컬리는 포장비가 2% 들어가는 거예요. 4만 원 건단가의 경우에는 포장비가 약 800원이 들어가는 거죠. 꽤 많이 들어가게 되죠. 이 지급 수수료 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절반, 약 2%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지 수수료일 겁니다. 그 외에 용역에 대한 수수료, 외부 인프라에 대한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케팅 비용은 기존에 2022년도에 광고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TV 광고도 하고 그때 2.7%까지 광고비를 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컬리 광고를 잘 보신 적이 없으시죠? 최근에 마케팅비는 1%에서 1.6% 사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중에 변동비라고 하면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운반비, 포장비, 지급 수수료, 그 다음에 마케팅비를 합친 것들이 16%에 해당하는 비용이 변동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가 67%였고 변동비가 16%였으면 이걸 합치면 얼마일까요? 약 83%의 변동 비용이 나옵니다. 즉, 컬리는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83%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17%의 추가적인 공헌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죠. 그 공헌이익으로 나머지 고정비들을 커버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매우 어렵죠. 자, 그럼 핵심은 컬리가 이익을 늘리려면 공헌이익을 늘리거나 고정비를 낮추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컬리가 이익을 낼 수 없는 이유 세 번째는 바로 물류에 기반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시죠? 컬리는 굉장히 큰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자동화도 되어 있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하던 것이 이제는 컨베이어 시스템, 로봇, IT 등이 조합되어서 매우 물류가 고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물류에 얼마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를 보고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현금을 얼마나 벌고, 그리고 투자 활동으로 얼마나 현금을 사용하고, 혹은 재무 활동으로 얼마나 현금을 쓰는지, 이것들을 나타내는 현금 관점의 재무제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유형 자산의 취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약 300억에서 500억에 가까운 유형 자산을 취득하고 있어요. 유형 자산에는 건물도 있고 물류센터도 있고 공장도 있을 수 있고 기계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물류센터와 관련된 비용일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이 컬리는 변동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물류를 아무리 효율화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류에 계속 비용을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일부는 개선이 되겠지만 이익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매출액이 지금처럼 약간의 성장만 하는 매출 구조라면 이익을 드라마틱하게 내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컬리는 앞으로 이익을 못 내나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업이 비즈니스 운영이라는 것은 예측의 영역보다는 대응의 영역에 가깝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비즈니스 구조는 수익 구조가 되기를 어렵지만 이 기업이 앞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미래 전략대로
꼼꼼하게 계획하고 나아가면은 비즈니스 구조를 바꾸고 조금 더 효율화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을 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은 이커머스라는 구조가 수수료를 받는 베이스 구조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기에는 꽤나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이커머스 업체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익을 잘 못 내고 있어요. 쿠팡이나 무신사 같은 이커머스의 선두주자들은 이익을 잘 내고 있지만 지마켓이나 SLCG.com, 뭐 브랜디 이런 기업들은 꽤나 고전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10%를 받아서 카드 수수료 내고 마케팅비 내고 쿠폰비 사용하고 뭐 CS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익을 남기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죠. 자, 그러면 컬리가 이익을 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제품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컬리가 상품의 매출 비중이 98%였어요. 컬리는 고객들이 느끼기에 상품의 퀄리티라던가 충성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컬리가 자체적인 PB를 통해서 제품을 잘 만들어낼 경우에는 원가는 낮게 가져가면서도 충분한 이익을 거둬들일 수가 있죠. 특히 쿠팡과 무신사를 보면 이 이커머스 기업들은 PB를 점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쿠팡은 벌써 2조 원이 넘는 PB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 PB의 경우에 영업이익이 10%라고 할 때 2조의 매출이면 영업이익이 거의 2천억 가까이 되는 거죠. 이처럼 PB의 파워는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특정 카테고리를 찍어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런 8가지 상품 중에서 이 코멧, 탐사 이런 상품들이 다 어떻죠? 다 PB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쿠팡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PB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그것들이 실제 판매로 잘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들이 10만 개, 100만 개씩 팔리게 되면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또 컬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물류 투자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투자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한계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컬리의 강점 중에 하나는 바로 물류입니다. 물류를 활용하지만 물류를 통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투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백화점이라고 봤을 때 컬리는 지하 1층 식품 칸을 지금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층에 화장품도 점점 늘리고 있죠. 근데 아쉽게도 아직 화장품 PB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2층, 3층, 4층에 패션에 대해서도 늘리고 있습니다. 결국 컬리가 이 백화점이라는 하나의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중 1층 화장품의 PB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여성과 아동의 패션 PB들이 높이 올라온다면 이 두 카테고리는 꽤나 이익이 높은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식품 가공업들도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식음료 카테고리를 보면은 큰 기업들을 제외하고 중소형 기업들을 봤을 때 S&D, 노바렉스, 하림, 사조, MSC 이런 회사들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5에서 20% 사이에서 꾸준히 발생하거든요. 여기에 이러한 유통망에 차별화된 식음료 제품들이 같이 붙어준다면 꽤나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이건 또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화장품도 한번 보면 화장품은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죠. 원가를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을 잘 공략해서 내수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화장품 산업군을 활용을 하면 충분한 이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는 항상 강점에 기반해야 돼요. 컬리의 강점, 상품을 소싱하는 능력, 물류에 대한 노하우, 거기에 IT가 붙어 있죠.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습니다. 고객에 대한 데이터들도 있고요. 이커머스에 국한되지 않고 좀 다른 산업군으로 확장이 되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에 다시 컬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컬리가 이익을 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컬리는 제가 좋아하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많이 애용하는 고객 입장으로서 이 비즈니스가 고객들에게 더 가치를 주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1분기, 2분기에 흑자를 냈던 것처럼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더 큰 이익으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커머스 업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재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와 숫자를 쉽게 알려드리는 재무선배였습니다.